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과 무조건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최고의 상생이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새로운 힘과 도전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최초가 최고는 아니지만 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면 된다고 자신의 단단한 삶을 일궈온 그런 분인데요. 이민법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단 하나의 인물. 의미 있는 일로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국적 선택 기한을 놓치면 20년간 이중 국적자로 살아야 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그 중심에는 이 문제가 병역이 아닌 한인 사회 인권 문제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한 사람이 있다. 현행 국적법에 발목이 잡히는 재미동포는 약 20-30만 명.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한 한인 2세 피해 사례를 접하고 그들을 위해 앞장선 사람. 미국의 정치 중심지, 워싱턴 DC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 한국 최초 이민법 저자, 최초 미혼혈인 법안 제출, 최초 탈북자 미영주권 획득 기록, 최초의 남자로 기억되는 한인을 돕는 자랑스러운 법조인. 나 아닌 남을 위한 긍정적인 생각, 유싱킹의 마음으로 한인들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는 아메리칸 드림 개척자들의 안내자. 성공한 변호사지만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달리지 않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을 찾은 전종준 변호사. 그를 지금 만나본다. 자, 전종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 센터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 전종준입니다. 네, 자, 한국에는 좀 오랜만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 우리 고국 어떻게 변했나요? 좀 기분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워싱턴에서 인천에 도착하니까 전에는 제1청사밖에 없었는데 네. 제2청사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아주 신선한 기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향 땅을 밟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이유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개 변론을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원래 그 헌법재판소는 보통 서면 심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공개 변론은 별로 하지 않고 1년에 4번밖에 안 합니다. 작년에도 4번이었었고 올해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4번째로 공개 변론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이 공개 변론 말씀하셨는데 자, 준비한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오셨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는지요? 이번에 그 공개 변론의 핵심은 그 홍준표법이 과연 선천적 복수 국적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홍준표법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건데 그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홍준표법의 두 가지 문제점이 첫째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그들이 18세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18세는 이제 만으로 우리 만 나이로 18세가 그렇죠. 되고 만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네. 국적 이탈을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게 이제 키 핵심으로 이번에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거 오랫동안 이번 재판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오신 만큼 예. 또 변호사님께 이번 변론에 좀 특별한 의미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자, 꼭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최근에 화제가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된 그 프랑스의 세드리크 오라는 분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분의 나이가 37세입니다. 네. 그 아버지가
만약에 태어날 당시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어머니는 물론 프랑스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분이 출생할 당시 생년월일이 1983년 5월 25일생 이후면은 홍준표법에 적용이 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그렇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면은 그 아들까지 연계해서 복수국적이 됩니다. 또 미국에는 그 이번에 민주당 최초로 한인 중에서 앤디 김이 또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분도 37세입니다. 이처럼 아주 유사한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중국적 시비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빨리 법을 시정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뭐 해외 동포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외 동포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0년 정도의 이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예. 자, 이 해결을 위해서 공개 변론을 이미 하셨고 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좀 굉장히 뭐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숨은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적 이탈을 완화해야 된다. 또 반면에 병역 기피로 악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선천적 복수 국적을 놓고서 공방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모습인데요. 자, 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정확히 뭡니까? 예, 그 해외에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 태어날 때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일 경우 아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지주의에서 미국 시민권도 되고 또 한국의 속인주의에서 또 한국 국적도 돼서 국적이 두 개가 되는 그런 사람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왜 이 사람들에게 병역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영어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홍준표법은 그들에게 만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8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병역하고 무관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국적 이탈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국적 이탈을 하라는 통지도 보내주지 않았고 홍보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병역하고 관계없는 사람 어쨌든 병역 가지 않는 사람인데도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병역 때문에 이 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병역 문제라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미국에 있는 이 한인 2세들, 자, 이런 분들이 미국 공직 진출을 좀 이 법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분들 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제가 제 4차 헌법 소원을 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공직 진출을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다라고 해서 공직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그러니까 뭐 최고 고위층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결정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오차를 했는데 공직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에 입학한다든지 혹은 군인으로 간다든지 혹은 뭐 교사를 한다든지 소방관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을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면은요 신원조회를 하게 돼요. 그럼 신원조회 하게 되면 거기에 질문에 Have you ever held dual citizenship?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대부분이 선천적 복수국적에서 이중국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 no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야, 너 무슨 선천적 복수국적자래? 그러면은 솔직하게 표시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좀 많나요? 예. 몇 분 정도 있을까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부모나 여러 사람한테 전화도 받고 그리고 전 미 전역 그다음에 세계에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호소의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많이 옵니다. 네. 그런 걸 접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 헌법 소원을 하면서 이게 알려지면서 우리 아이도 해당이 되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연락을 하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천적 복수국적 폐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뭐 우리 정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이 법 개정에 대한 뭐 대안이랄까요? 좀 혹시 평소에 좀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이중 국적의 그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요, 태어난 사람이 출생으로부터 소급해서 국적이 상실이 돼야 돼요. 네. 그거를 국적 유보제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실이 돼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우리 가족들은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났더라도 한국 호적에 꼭 올려야 돼요. 그래서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이름이 한국 호적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병역, 기피,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으면은 언제든지 나 한국 국적을 이탈할 의사를 밝히면은 소급해서 출생지로부터 시부터 국적이 자동 취소가 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자동 상실되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국적 박탈이다. 나는 유지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따로 출생 신고를 해서 나는 국적을 유보해서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한국 국적을 다시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절충 국적 유보제라고 해서 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를 저는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일이 만약에 성과를 내서 자, 법이 개정되면 우리 한국인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한인 오바마의 탄생도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거는 그 아버지 나라 케냐 국적법 때문입니다. 네. 케냐법에 의하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영부인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사람입니다. 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영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론이라는 아들은 엄격히 따져보면 한국식으로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예요. 근데 슬로베니아 국가의 그 국적법에 의하면은 이 베론이 슬로베니아 와서 살거나 아니면 트럼프하고 영부인이 등록하지 않는 한 얘는 자동 국적 상실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아이 때문에 이중 국적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영부인도 나올 수 있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미주 동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신분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 이런 건데, 우리 지금 이미 이민 전문 변호사로 상당 기간 또 활동을 하셨고 또 남들이 보통 하지 않는 이 한일 인권에도 눈을 좀 돌리고 계신데요. 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 이름이 영어로 하면은 종준천이에요. 네. 저는 존천 미국식으로 이름을 안 하고 한국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봐도 이건 동양 사람이고 이건 외국인 같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변호사인지 몰라요. 이름만 봐선. 네. 제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저 뒤로 밀려가 있고 돈을 내고 앞자리를 했는데도. 네. 그래서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결과가 어떤 우리 소수민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인들이 힘이 없고 언어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돈이 문제가 되고 변호사를 쓰려면 그래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재능으로서 그 한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인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한인들이 좀 더 그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변호사님께서 또 다른 또 개선하고 싶은 것들, 또 한인 사회를 위한 우리 변화의 노력, 뭐 이런 걸 좀 생각했을 때, 자, 어떤 과제, 어떤 걸 좀 풀어야 될까요? 우리 한인들이 좀 수줍어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또 언어 문제 때문에 우리끼리 또 모여 사는 또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먼저 미국 사회에 나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같이 융화하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미 주류 사회의 정치나 경제적으로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그 선천적 복수국적과 같은 그 불이익을 주는 그 법을 개선해 줌으로써 2세, 3세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같이 밀어줌으로써 앞으로 한인 사회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하는 우리 변호사님의 노력 지금 충분히 느껴지는데, 자, 아마 미국을 넘어서 이 전 세계에 우리 한인, 우리 인재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자, 좀 계속 좀 무겁고 어려운 얘기들만 이어온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변호사신데 언제부터 이런 꿈을 좀 가지고 계셨나요?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집안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두 개를 패스하셨던 그 한국의 좀 법조 원로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저분처럼 집안의 자랑거리 될 수 있을까라고 막연히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면은 그대로 가듯이 그때 꿈이 아마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고등학생일 때부터 그런 꿈을 좀 꿔오신 건데 제가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스로를 좀 실패한 인생 아니면 2등 인생이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또 실제로 좀 뭐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이제 꿈을 아까 꿨잖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전 고등학교 때부터 육법전서를 공부했어요. 혼자서. 네. 고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아하. 그러니까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꿈을 미리 꾼 것도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떨어졌고 그래서 재수해서 또 대학을 가고. 근데 사법고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영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요. 그래서 사법고시도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제 나름대로 2등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서 지금은 미국의 인권 변호사가 되셨단 말이죠. 자,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그 과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가 저한테는 저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바엔 나 미국을 가자.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사법고시 떨어졌는데 영어로 변호사가 되면서 제가 그 많은 실패를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젠 내가 변호사가 됐으니까 내가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민 변호사를 하면서 관련된 인권 일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됐습니다. 자, 미국 변호사 시험도 다 통과를 하셨고 그 과정도 좀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로펌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자, 하나만 하기도 바쁜데 정말 뭐 많은 분들의 그런 고충을 또 해결을 해주고자 그런 로펌을 만드신 것 같은데 자, 처음 로펌을 만들 때 뭐 주변 분들의 반대도 심심치 않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미국의 그 변호사들 체계는 한 그 법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이민법 하나만 해도 그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변호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계약법도 해달라, 이혼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변호사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네. 그쪽을 가시라고.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서 잘 되면 다행인데 또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함부로 소개해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원스톱 한 번에 와서 다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변호사들을 써서 로펌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그 편리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변호사를 또 써야죠. 인건비 더 나가죠. 경비 더 나가죠. 그럼 뭐 돈 벌어봤자 나갈 수도 있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올 경우 원스톱으로 이민 문제도 해결되고 계약 문제도 해결되고 소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로펌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변호사 생활을 좀 돌이켜 보면, 예. 자, 우리 변호사님을 좀 지탱하게 해준 뭐 모토라든가 신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xpect the unexpected.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상하라. 우리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언제든지 실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하면은 잘못하면 큰 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소송에 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 단계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항상 실수를 하지 않는 그 대비책을 항상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상함으로써 변호사 업무도 제대로 하고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도 그 좋은 그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네. 그러면 실수만 예상하지 못한 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의할 거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돈을 주면서 케이스를 맡아달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것만 맞고,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람직한 축복을 또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그렇게 바라는 것도 저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의 노력과 도전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 이제는 좀 변호사로서의 전종준 말고 또 인간으로서의 이 전종준이 좀 궁금해지는 예. 시간인데요. 자, 잠시 후에 마지막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다른 도전과 노력.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이 변호사님의 미국 생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20년간 워싱턴에서 변호사 생활을 좀 하셨죠. 그리고 현재 미국인 아내와 또 살면서 피부로 느낀 미국 사회 좀 어떤가요? 글쎄,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그 환경이나 그 배경에 따라서 미국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려 있고, 그다음에 그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기회의 나라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힘든 미국 생활도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자, 또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셨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책을 지금 14권째 냈습니다. 네. 책 하나 날 때마다 아이 하나 난 것 같이 출산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막 꼬집어요. 애도 나보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저는 그 이민법 책을 이제 쓴 이유가 신문에 기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민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다가 그것이 모아지니까 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법은 자꾸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다음 개정판을 내다 보니까 이민법 책이 많아지게 되었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개한 이후 계속 개정판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는 밤에 잘 때 머리맡에 메모지와 펜을 항상 두고 네. 영감이 날 때마다 이렇게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또 책이 되고, 그래서 제 자서전을 또 출간을 했었는데, 남이 안 하는 거 해봐. 그걸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실패를 통해서 제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으면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서전까지 출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민법 책 또 최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하면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최초라는 단어들이 늘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계속 도전하고 계신 건데 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한국말로 하면은 불가능한 가능.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명문대학 나온 사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출나지가 않으니까 남이 안 하는 거 많이 하고 또 남이 싫어하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인권적인 차원도 보게 됐고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틈을 보게 돼서 오늘날까지 제가 오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혹시 누군가 또 뭐 무엇인가를 위한 일 말고 내 스스로를 위한 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혹시 뭐 여가 시간이나 이럴 때는 뭐 하면서 보내세요? 저는 참 재미없는 남편이라고 항상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걸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여가 생활이고 그다음에 제가 탁구를 옛날에 좀 즐겨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 탁구협회 회장 그 네. 자리 하나 맡아서 네. 그 우리 시니어들 예. 탁구를 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나누는 탁구를 하자. 그래서 시니어들 못 치는 사람들 가르쳐주고 못 치는 사람하고 쳐주는 것도 제가 배우는 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가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시네요. 네. 네. 자, 변호사님만의 인생 철학이 있다면 뭘까요? 글쎄, 저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하긴 좀 곤란하고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건데 네. 결국 제 잔이 넘친 아이다. 저는 항상 부족한 저지만은 받은 것이 너무 풍족하다라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잔이 넘치니까 그것을 남에게도 나눠주고 제가 받은 만큼 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깨달은 것은 왼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제가 못해요. 저 같은 소인이. 그렇지만 남의 실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내 실수를 사랑하자. 내가 왼수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남의 실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가. 결국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 인간 간의 관계를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생의 철학은 바른 관계를 세우자. 난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남이 하지 않은 그 뭔가를 좀 해보고자 하는 이 변호사님의 좀 부단한 노력들이 좀 느껴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인사라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말씀하신 그 남이 안 하는 거는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생각에 전제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사는 인생의 길은 꽃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쟁 사회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쳐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자, 먼 미국에서 고국에 오셨는데 저희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싱턴에서 한인 최대 로펌을 운영하는 성공한 변호사지만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달리지는 않았던 삶. 그래서 그의 삶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연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꿈을 이루고 매 순간 도전이라는 삶을 사는 그의 모습에서 느끼는 바가 참 많은 오늘입니다. 최고는 아무나 될 수 없지만 최선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전종준 변호사의 정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